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제21회 총선이 오늘로 정확히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총선 대진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밀실공천 논란과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에 대한 반발이 거세고 개혁신당은 통합선언 열 하루 만에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학교 교수 김대현 위민연구원장과 함께 야권의 총선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늘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늦춰왔던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통보가 시작이 됐고 이제 통보가 시작이 되면서 통보받은 의원들 중에서는 탈당을 하거나 또 반발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치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정당 민주주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 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 또 김영주 의원 뭐 인지도 높고 또 다선의 의원들 이야기였습니다. 자,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현역 의원 하위 평가 통보가 불을 붙인 모양이 됐습니다. 이미 탈당 선언이 나왔고 또 재심 신청도 시작이 됐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평가라는 게 이루어지는 이상 모두가 열심히 하더라도 어쨌든 하위 10%, 20%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100점이어서 어느 누구도 자를 수 없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제 당사자들은 다 억울할 겁니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주관적인 입장이지 객관적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요. 일단 당사자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지금 평가 자체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지금 강하게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친명, 비명, 반명 이런 식의 프레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부당하게 뭔가 비명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자신들이 이제 대표에게 이제 굽신굽신하지 않아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의심 이런 것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 이것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표가 됐을 때의 부작용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발표를 좀 늦춰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언론에는 하위 20% 명단 31명 가운데 28명 그러니까 약 9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비명계 의원이다 이런 분석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명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보시기에 비명계 학살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좀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보여지는 현상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겠죠. 근데 공천 과정이라는 게 늘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시끄럽다고 논란이 된다 해서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있어 왔지만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스템 공천인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정량 평가가 약 75%, 정성 평가가 한 15%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량 평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치로 계산된 평가예요. A 의원이 상임위에出석을 몇 번 했냐, 본회의 출석을 몇 번 했냐, 법안 발의를 몇 개 했냐 이렇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비슷하대요. 그러면 어떤 걸로 평가를 하냐면 정성평가. 이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 평가자들이 친명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제 결과도 비명계가 많이 나온 거 보면서 논란이 됐던 거고
이런 것들을 사실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가를 외부에 맡긴다거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좀 들어오는 시스템이 됐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 공천 과정에서 잡음은 늘 있었지만 이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좀 부족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앞서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 봤던 이제 두 명의 현역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김영주 의원. 근데 두 분의 선택이 지금은 좀 다릅니다. 김영주 부의장은 이재명 사당이 됐다라고 하면서 뭐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용진 의원은 이 치욕을 감내하고라도 끝까지 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통보가 이미 됐고 31명의 의원들이 있지만 밝힌 사람도 있고 밝히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미 뭐 명단이 돌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위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불리함을 안고 뭐 20%, 30% 감점 이게 있는데 경선을 쭉 갈지 아니면 탈당을 할지가 또 관심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 그 하위 평가 통보로 인해서 탈당을 하는 규모가 탈당을 실제로 많이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없지는 않을 거고 뭐 점점 탈당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이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정은 이제 의원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수가 많고 이제 은퇴를 충분히 이제 고려할 법한 분들의 경우에 명예롭게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또 각자가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 정도,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당원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강세가 있다고 이제 확신한다면 뭐 그 감점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든 경선을 통해서 이제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예 그래서 탈당해서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자기를 이렇게 뭔가 부당하게 배제하고 공천받은 누군가를 떨어뜨리는 데는 어떤 일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굳이 탈당까지 감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구마다 또는 후보 개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보시기에는 탈당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 개인의 역량,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구의 A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현역이 보통 그 20점 감점이라는 건 본인의 받은 그 점수에 20점을 마이너스 친 거잖아요. 20%? 그 이상 20%를 그 이상이 된다고 자신했을 때는 무시하고 굳이 공개하지 않고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일 때 항상 차이인데 여당에서는 그나마 공천 갈등이 봉합이 된 게 뭐냐면 이번에 한 번 쉬고 뭐 내각으로 기용이 된다거나 어떤 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한다거나 이런 소위 말해서 먹을 것이 좀 풍부한데 야당은 좀 그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려는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무소속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3당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소속보다는 3당의 외피를 쓰고 나가려는,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대선이라는 큰 그물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시스템 공천 이야기 잠깐 하셨거든요. 이게 네.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 전부터 공천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마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정착이 돼 있고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공천 과정에 대한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일부 사례에서 보면 이게 지금 밀실 공천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인 의원 사무실에서 측근 뭐 7명, 본인 포함해서 7명 정도가 공천 관련된 논의를 했다라고 해서 이걸 밀실 공천이라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이거는 어느 공천 과정에서나 최고 결정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다라는 해석 이렇게 분분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공천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민주당이 자랑해왔던 이 근간이 흔들리거나 훼손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좀 이제 오해를 좀 막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로 무슨 무색무취한 출마자 연합 플랫폼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류들을 자판기에 집어넣으면 공천 여부가 딱 확정돼서 나오는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그런 건 정당의 공천일 수 없다.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에도 이제 양적 지표가 있지만 결국 심사자가
면접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이제 우리 학교가 키우려고 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이런 것들도 있듯이 정당도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당의 중심 또는 대표가 누구냐 또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바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는 그 사이에서 이제 좀 더 정량화해서 이견의 여지가 좀 없도록 하자는 정도의 의미지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잘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는 것 또는 때로는 그런 반대를 무마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특히 이제 지도부에서 발휘하면 이것들이 괜찮을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이제 그만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과거에 이제 총재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의 반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시스템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당내에서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이번 기회에 싹 다 바꿔서 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래의 그 민주당 상과 현재의 민주당 의원 분포가 충돌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지역에서 이제 공천 심사 결과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광주 광산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일부 예비 후보들이 2인 경선 결과 발표가 나면서 현역 의원과 그다음에 그 언론사들 꾸준히 나왔던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낮게 나왔던 후보를 1대1 경선시키는 것에서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면서 동반 삭발까지 했고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결과가 일부 번복되기도 해서 결국 3인 경선이 됐는데 난맥상입니다. 의원님,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스템 공천에서 정무적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미실 공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용어가 좀 그렇지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문학진 전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 팀의 비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의 공식 기구인 공관위가 있고 전략공천위원회가 있는데 이 외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맞습니다. 당대표라든가 당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에 맞는 사람을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은 기본인데 이 과정에서 비선이 개입했다면은 우리가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이 사실은 내용적인 면보다는 외형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진 것 더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아무리 아니라 하지만은 일정도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그 민주당의 비선 논의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문학진 전 의원 지역구에 돌았던 여론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안규벽 전략공천위원장은 우리가 돌린 적이 없다. 그리고 회사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심의에 들어와 있지 않는 여론조사 회사가 돌렸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런 잡음이 생기고 결과론적으로 후보자들이 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공천 잡음이 좀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당 활동을 좀 안 해봤잖아요. 정치적으로 정당 정치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소위 말해서 판을 바꾸자는 사람들도 이 경험들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이 미숙함들이 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란들이 저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강주 강산을도 하나의 지표로 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친문 혹은 비명 쳐내기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매끄럽지 못한 방식으로 아까 말씀 비선이 개입했다라는 의혹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지역구 특정한 인물을 타겟을 삼아서 뭔가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공천 작업들이 있다. 이제 이런 항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공천 논란의 중심이 아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주 전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해법은 없고 여기다 넣는다더라 저기다 넣는다더라 공천 안 준다더라 뭐 말들만 무성한 상황인데요. 이거 왜 결론은 못 내릴까요, 교수님? 지금 이제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당의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뭔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좀 더 어려운 곳에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공천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뭔가 그 사람들의 명분을 빼앗는 형태로 탈락시킬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간만 길어지고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이제 돌리게 되고, 이런저런 이제 그 뭐랄까요, 유언비어가 자꾸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 자체를 지지하고, 또는 뭐 더 크게는 이제 범진보 진영을 이제 지지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뭐 당내의 어떤 그 주도 세력 교체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였던 친문 정당 색채를 굉장히 이제 털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읽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공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혼란에 혼란을 더해가고 있는 민주당인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은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아주 유리할 것 같았던, 혹은 유리한 것처럼 보였던 그런 결과나 지표들이 조금은 좀 바뀌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더 상승하고 민주당은 좀 더 가라앉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싸움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와중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민주당의 총선 전망 여전히 유리하다고 혹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장님? 일단 보통 총선은 보편적으로 항상 야당에게 대부분 유리했어요. 정권 심판론 성격이 항상 강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일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좀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선거에 승리하더라도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수로도 뛰고 또 심판자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급이 총선도 출마하지 않고 어떤 성과물도 취하지 않겠다, 이런 액션과, 반대 진영에서는 선수와 심판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총선이 정권 심판론이 강하기 때문에 야당이 유리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런 식의 공천 과정을 거치고 후보자들을 내세운다면 오히려 저는 전체 선거를 봤을 때 민주당이 좀 왜소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새누리당이었죠.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당시에 그 논란이 뭐였습니까? 누가 박근혜하고 친하냐, 진박, 친박 난리였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데자뷰예요. 누가 이재명 대표와 친하느냐, 친명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새누리당도 200석을 목표로 했어요. 우리가 뭐 180석, 200석을 넘는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123석인가요? 그렇게 얻었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2016년에 새누리당이 했던 그 모습을 지금 재현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터닝 포인트를 좀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16년 총선에 대해서 민주당의 모습을 기시감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교수님, 짧게 지금 어쨌든 좀 민주당이 약간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주춤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게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이제 이게 계속할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결국 이제 민주당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박함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동시에 이제 국민의힘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두 다 이번 선거에 본인들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도 굉장히 이제 절박한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나 뭐 의원들이 그 절박한 면에서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뭔가 일시적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자기들에게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자칫하면 이제 추세가 굳어지면, 왜냐하면 이제 이걸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함께 이제 점점 선거가 가까울수록 굳어져 가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거대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의 한 축인 개혁신당도 대혼란입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이 통합선언 열 하루 만인 오늘 합당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2월 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 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또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께 겸허한 저에 대한 성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합당을 했다가 결별을 하고 난 직후여서 서로 말을 좀 아끼는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도 좀 분명한 서로의 입장이 나온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을 좀 아낀 거 뭐냐면 제3당이 갖고자 하는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말을 아낀 것 같은데요. 당초 시작하는 이렇게 합당 과정이 정당으로 말하면 정당의 아이덴티티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거대 양당을 싫어하니까 해체모여라는 식으로 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너무나 급하게 모이다 보니까 정강 정치라든가 앞으로 선거를 대비한 어떤 그 전략적인 면들이 서로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정당이 모이다 보니까 어쨌든 총선에 대한 후보자라든가 비례대표 순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주도권 싸움들이 너무 이른 초반에 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떡고물만 서로 노리다 보니까 이런 그 결별 수준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기자회견에서 보다시피 서로 당 대표들이 말을 아끼는 것은 뭐냐면 지향점이 똑같기 때문에 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한 개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거가 가까워지면 3당이 난리버는 것 자체가 서로가 함께 그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자, 교수님 이게 너무 빠른 결별,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결혼 못할 거라는 우려는 많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결별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섣부른 통합 결정이 낳은 조기 결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 제3지대 이 정당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도 다 공통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를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판단할 때는 뭔가 타협도 쉬울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최근 한 10년 넘게 이제 우리 한국 그 정당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당원들의 영향력,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도자들을 따르는 당원들의 모습이었다면 오히려 정치인들을 끌고 다니는 이제 지지자들이 강하게 생겨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누구 빠라든지 무슨 팬덤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단순히 정치인들을 지지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견인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과소평가하고 정치인들끼리의 결단으로 어떤 통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허구적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섣불리 그 당원들의 강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양당 체제를 비판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했다는 제3당의 목표는 같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0일 남았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기회, 어떤 반등의 기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순서는 정당에 대한 그 정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율을 하면서 마지막에 좀 틀리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목표인 3당의 성공을 위해서 합치자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이번에 반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1이 2가 되는 시너지 효과를 노렸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모습이 1+1은 1이나 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목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시도는 하겠지만
성공하냐 안 하냐 문제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뭐 이제 한 번의 시도, 이 한 번의 시도가 이제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합당 시도가 될지 아니면 연대가 될지. 뭐 이렇게 가서 봐서는 뭐 지지층이 크게 겹치지 않고 또 지역적으로도 좀 지지 기반이 다르다고 하면 연대, 느슨한 연대 형태도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이 3당 간의 이야기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까요? 어차피 이제 지역구가 겹칠 일은 없고 결국 이제 비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각자가 이제 얻고자 하는 유권자층이 다른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TK 지역 이제 공천 상황과 관련해서 현역 이탈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일 텐데 그것도 이제 기대보다는 훨씬 이제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앞으로의 공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이탈이 일어날 것이냐 또는 지지 기반 이탈이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가 그것을 이제 흡수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약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것을 약간 뭐 예고하듯이 이낙연 대표가 당명을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이제 훨씬 더 이제 진짜 민주당에 뭐 가까운 정당명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각자의 진영 내에서의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린 제3지대 빅텐트가 통합 열 하루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개혁신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총선 캠페인과 정책 관련한 사실상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했고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회의실을 박차고 나간 이낙연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미래로 돌아간다며 결국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이원욱 개혁신당 4대 위기전략센터장과 함께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좀 어선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네, 어수선하고 침울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네. 지금 거대 양당들의 이 횡포에 맞서서 네. 제3지대 정당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캐스팅 보트라도 해서 이 정치권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네.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열 하루 만에 이렇게 뭐 파경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깨질 거면은 애초 잘못된 만남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양보하고 뭐 이렇게 뭐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네. 이렇겠지만 하나씩 좀 내 거는 좀 내 주장을 조금씩 덜하고 하면서 뭉쳐보자. 그리고 더 설 밥상에 국민들에게 선물을 드리자라고 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설날 바로 전날 합의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파국이 오리라고는 저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네. 충분히 사귀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국으로 가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 파국으로 갈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늘 맞닥뜨리게 돼가지고 굉장히 아쉽고 정말 무엇보다 국민들께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 강론을 좀 보면은 이제 어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에 관한 최고위 권한을 이준석 대표한테 위임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권을 준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낙연 대표 기자회견 보니까는 그건 통합 정신을 깨는 건데 공동대표를 하고 이낙연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에 임명하도록 한 통합 정신을 깨는 건데 통합 정신을 깨는 게 어떻게 최고의 안건이 될 수가 있냐.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낙연 대표님의 기자회견문을 저도 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반박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아님을 아실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 뿐이 없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이낙연 대표가 안다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들이 아신다는 건가요? 국민들도 알 수 있겠고요. 이낙연 대표님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의 모든 권한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당무거든요. 네. 지금 일상적인 당무의 과정입니다. 선거를 앞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재명 대표가
하여튼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쭉 공천 과정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도 우리도 저희 그러한 당무와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권한들은 좀 빨리 그 법정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한테 네. 그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뭐 지금 최고위원회 당 지도부가 네. 개혁신당의 지도부가 임시 지도부 성격이긴 했지만요. 그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 네. 그리고 이준석 그 측에서 양양자 그리고 원칙가당 측에서 조응천, 네. 금태섭,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 네. 이낙연 측에서 김종민 이렇게 해가지고 4그룹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독단적 결정 그리고 말 그대로 네. 사당하라고 한다면 이 4그룹이 다 반대했겠죠. 이준석 측을 제외한 3그룹이. 근데 어제는 어찌됐든 의결되는 과정에서 네. 나머지 3그룹은 동의를 했던 거고 이낙연 대표 측만 그 안건에 대해서 네. 이제 이게 반발을 하시면서 나가게 됐으니 그러면 나머지 네. 표결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준석 사당화에 동의한 거냐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나가신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종민 의원은 이거는 뭐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에 만들어서 여기에 다 위임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이준석 대표를 전두환한테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그럼 그런 표현도 이제 사람이 격해지다 보면 네. 그러니까 욕도 하고 네. 표현이 좀 과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고요. 네. 아마 그 김종인 의원도 지금은 그 표현이 너무 과했구나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민은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더욱더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통합 선언한 뒤에 이제 뭐 이거 흡수 통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이낙연 대표한테 공동 대표랑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 준 거 뭐 예우 차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처음에는 이제 내부 지지자들 반발 달래려는 일종의 수사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수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그냥 바지 사장 만들 작정을 하고 통합을 하고 결과적으로 만들었다. 뭐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낙연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획했다 처음부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네. 뭐 서로 막가자는 거니까 사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뭐하러 논의를 했겠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는 결국은 뭐 이낙연 대표를 몰아내고 그다음에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데리고 와서 이제 뭐 그렇게 하려고 뭐 작정을 하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오시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저는 최고위원회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아닌 제3의 인물, 예를 들어 유인태 네. 위원님이라든가 접촉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받아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네. 최고의 카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께서도 다 고려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평안감사라도 본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 못 하는 건데 안 하시는 건데 유인태 네. 전 의원께서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고사하고 절대 안 하신다라고 하니까 제3의 카드들을 이렇게 이런저런 식으로 논의를 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뭐 그럼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개혁신당이 통합개혁신당이 뭐 하루 만에 깨진 모양새가 됐는데 뭐 계속 삐걱대고 가느니 결과적으로 잘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악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여야의 이 혐오 정치, 그다음에 이 분열 정치, 진영 정치 치러가지고 나왔다며. 근데 조그만 정당에서 말하자면 도토리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더니 그것도 11일 만에 거기에서 또 통합을 해내지 못하면서 국회를 바꾼다라고 생각해? 아마 저는 이런 비난과 조롱이 굉장히 거세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도 승리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한테도 승리가 아니고 이낙연 대표한테도 승리가 아니다. 저는 궁금한 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감수하고 그럼 이렇게 한 이유나 뭐 목적이 뭐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뭐 오늘 아침에도 그걸 의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면 이제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봉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무산돼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 결과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에게 전권을 달라 그럼 결과로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 하고 허은하 수석 대변인도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던데 그런 목적이나 뭐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막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나한테 좀 맡겨줘 보세요. 그럼 내가 알아서 다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이제 저한테 최고위원회에서 찬성한 이유, 표결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는데요. 통합을 한 다음에 8일 정도, 9일 정도를 지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결정을.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뭔가 하나씩이라도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그냥 계속 질질 끌고 말하자면 정책 발표 하나도 못하고 사람 영입 한 명도 못하고 뭐 양측이 계속해서 갈등만 노정되고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종로에 출마 선언을 하고 다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개혁신당 옷 입고 혼자 길거리 걸어 다니는 거 위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정말 현장에서 느끼기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결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큰 정당이 당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몽골 기병처럼 움직여야 되는 정당인데 조그만 정당이 전투를 위해서 어떻게 그냥 날카롭게 나가고 빨리 속전속결로 싸울 것인가라고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당분간이라도 어쨌든 이준석 대표한테 한번 일할 수 있는 틀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그 말씀은 몽골 기병처럼 치고 나가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치고 나가는데 이낙연 대표가 조금 뭐 부담이 됐다거나 이렇게 뭐 무겁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뭐 그런 뜻이네요. 그러면. 아니 그런 건 아니 그런 거 그렇게 이제 딱 집어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부 논의틀이 이제 합의 구조라고 하는 거를 만들려면 100% 합의 구조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행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틀을 한번 깨야 되겠구나. 뭔가 표결이라도 해서 이 틀을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 노정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었겠죠. 누구의 잘못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내가 이런 거 보려고 민주당 나왔나 뭐 이런 후회 같은 거는 조금이라도 안 하셨나요? 아니 그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지금 이 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저께 뭐 대부분 하위 20% 하위 10%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뭐 김영주 의원이나 김영주 부의장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본 의원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뭐 표창도 많이 받고 모범적이고 뭐 이런 의원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뭐 박영진 의원도 입법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그냥 선명하게 굉장히 잘해왔던 의원입니다. 대정부 질문 뭐 이런 것들도 아주 그냥 뭐 훌륭하게 소화해냈던 훌륭한 정치인인데 그런 의원들이 하위 10%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완전히 이재명의 사당화 제가 만들어지는 과정 아니냐라고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회의 잠깐 있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런 의원들이 수근수근대고 있을 때 저도 껴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봐라, 내가 1년 전부터 뭐라 그러대. 이재명 대표는 당의 승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뭐에 관심 있나요, 그럼? 사당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사당화를 해서 뭘 하겠다고요, 그러면? 자기 방탄에만 관심 있을 뿐이다. 아니 그럼 똑같은 질문인데 본인 방탄을 해서 뭘 결과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선 또 출마하고 뭐 이런 거겠죠.
이게 왜 내 얘기하지 않대. 수박이라도 이미 한 번이라도 거론된 사람들은 분명히 날리려고 할 것이다. 어떻게 되는지 봐라. 제가 탈당하는 순간까지도 그 얘기를 정말 많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당의 시스템이 있는데. 라고 설마 했었죠. 근데 설마가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제가 남아 있었으면 똑같은 수모를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민주당을 나와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보다 나은 정치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우리조차도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 또 합쳤다가 또 뭐 파괴하고 결렬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한테 죄송할 뿐이죠. 근데 지금 오늘 페이스북에 그 민주당 뭐 밀실 공천 비선 여론조사 이런 거 비판을 하면서 뭐 악의 축이라고까지 묘사를 하셨던데 지금 그 정도로까지 더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뭐 악의 축 정도가 아니고 저는 소멸돼야 될 정당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거기에 민주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말씀이 세신 정말로요. 저는 소멸돼야 될 정당이고 네. 저 정당은 진짜 역사적으로 사라져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지. 정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입에다가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저는 치욕스럽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민주당에 있었는데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선거 때 자원봉사로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탈당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조차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신이 뭐겠습니까? 용서와 화해잖아요. 그리고 통합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이기택 민주당과 통합을 할 때 지분 구조를 훨씬 셈에도 불구하고 5대5로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위에서부터 찍어 당직자도 5대5. 그리고 뭐 아무리 비주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 비주류가 한 30% 정도는 있는 게 건전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하셨었죠. 근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번에 지금 공천 파동에서 보듯이 네. 단 한 명의 이른바 비주류도 뭐 수박이라고 낙인 찍고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정당. 이거는 이재명의 사당화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데 이름만 민주일 뿐이지 여기 지금 이재명이 보여주는 민주당의 민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정당은 진짜 광주 시민들, 호남의 시민들이 철저하게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선 출마 선언문에서 전혀 다른 정치 이원욱이 개혁신당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원욱이 개혁신당에서 만들겠다는 전혀 다른 정치는 뭐 어떤 정치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리더십은 김대중 리더십을 배우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정치권의 그 이유 이른바 공화주의적 사고 속에서 통치를 해왔던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도인 것 같고 그 이후에 그런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당의 국회의 갈등 지수는 점점 넓어지고 있고 서로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22대 총선 때는 더 심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일반적인 언론이라든가 정치평론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정치 그래서 국민통합을 만드는 정치, 용서와 화해를 하는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정치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김대중 정신이고 광주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정치가 바로 전혀 다른 정치다. 새로운 정치다라고 하는 것.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특히나 지금 청년 미래 세대들이 헬조선이니 뭐 얼마나 흑수전이 얼마나 절망하는 단어들이 많습니까? 그 단어를 없애는 정치. 그런 말이 이제 더 이상 국민들한테 나오지 않는 그러한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살아 돌아오셔야지 뭐 정치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법안도 만들고 하실 텐데 개혁신당 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이제 정치적으로 요동치는 시기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당 지지도라고 하는 거를 획득할지 모르겠지만 뭐 조홍천 의원이나 저는 이제 조금 더 그 역사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으로부터 그 원칙과 상식을 만들고 그 당의 개혁을 끊임없이 부르짖어 왔고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거의 반 내쫓기다시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여튼 그 뭐 암울하다. 뭐 이거 그냥 무서워 혼자 나와서 하는 것처럼 암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주변에 공감해주는 시민들과 더불어 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정말 더 보다 나은 정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호소한다면 충분히 승산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예전에 민주당에서 제가 뭐 52%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는 65%인가 하여튼 이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고 당선되기는 힘들겠지만 아주 박빙 구도를 만들어서 승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원우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